안녕, 최적입니다.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린 국가기관 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워낙에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뭔가 딱 완성하겠다, 집중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분명 흔들릴 겁니다. 중간에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혹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도 여기서 힘들어 하긴 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틀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까지가 고될 겁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강 시작을 여는 글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목표는 당신의 에너지를 행동으로 돌리는 데 도움을 준다. 정확한 목표를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그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직접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교재에 표시도 하고, 익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방 또 사라질 것 같으니까 복습도 하면서 가야 됩니다. 모든 개념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이제 모든 과목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기준으로 한다면 딱히 특별한 아주 비책 이런 게 있다기보다는요, 일단 목표를 딱 세우고 쭉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의도 좀 길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게 중단원 하나거든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그런데 국회 2시간, 행정부와 대통령 1시간, 법원도 1시간, 헌법재판소도 1시간.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벌써 이것만도 한 5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의 좌표를 못 찍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쏟아지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헌법상의 용어이든 아니면 또 어떤 법률상의 용어이든 상관없이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 모르겠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전혀 죄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민망해할 것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만 그랬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 갔는데도 이거 뭐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회의감,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텨내리라 희망하면서, 자, 이곳입니다. 이곳. 확실하게 보이진 않겠지만 여기에 국회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 열기에서 보여드리는 건 모르겠어요. 이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나중에 여기 앉아있을 혹은 이곳에 앉아있을 친구도 있지 않을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감정이입을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저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공부할 때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혹은 내가 국회의장 자리에 있다면, 혹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힘이 나한테 있다면 상상하는 거예요. 교섭단체? 처음 듣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섭단체? 이건 왜 구성할까? 위원회? 이건 또 왜 필요한 거지? 국회의장은 1명인데 부의장이 2명이라고? 국회의장 어떤 일을 할까? 국회의원 어떻게 뽑혀서 이 자리에 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더디거나 힘들어집니다. 선생님도 이 강의할 때는요, 감정이입을 좀 해봐요. 어떤 감정이입? 그렇죠.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자리에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강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은요, 입법부의 수장이 되겠죠. 입법부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여러분 교재 42페이지부터 정리해 나갈 거고요. 우선 국회의 지위, 구성, 그리고 국회의 권한, 이걸 다음 강에 이어갈 텐데 그 중에 일부를 설명할 건데요. 자,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강에서 이런 얘기 했죠. 대한민국 헌법이 총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들어가기에 앞서 쫙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조부터 9조까지가 대체로 헌법의 기본 원리가 서술되어 있고요.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11조의 평등권, 12조부터 23조까지 자유권, 24에서 25조 참정권입니다. 26조부터 30조까지가 청구권이었고요. 31조부터 36조까지가 사회권이었고, 다음 37조 기본권의 제한 파트에서 봤던 조문이고, 38조, 39조가 국민의 의무. 여기까지
이거는 1단원에서 봤던 조문인데 이제 40조부터 쭉 이어져 나갑니다. 이게 국회의 조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헌법은요, 여러분 교재 뒤에 대한민국 헌법 붙어 있습니다. 40조부터 쭉 끊어가면서 이제 행정부 나오기 전까지 조문들을 읽어 나가는데 바로 먼저 읽지 마시고요. 강의가 끝나면, 즉 15강과 16강까지 끝나면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네. 헌법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헌법을 보면서 쭉 읽어나가면서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한 번쯤 배운 다음에 복습용으로 헌법을 읽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 내용 이후에는 또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랄까 혹은 뭐 팁이랄까 40조부터 130조까지 딱 가면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딱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배울 국가기관, 국회를 시작으로 하여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요건 다다음 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법원, 사법부죠. 이렇게 해서 3권 분립을 설명하죠. 그리고 나면 헌법재판소를 배우게 됩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쭉 들여다보면 요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회의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행정각부의장, 장관 얘기도 나올 것이며 감사원 얘기도 나올 거고요. 비록 이 부분에서는 직접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언급은 하겠지만 직접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선거 파트에 가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관들을 뭐라고도 부르냐? 국가기관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헌법기관이란 말도 씁니다. 이 말도 반드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기관은 선생님 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도 헌법기관 중 하나죠. 그러니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국가기관의 존재감이랄까 그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을 헌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국회 헌법기관이죠. 40조부터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헌법상의 그 기관의 지위랄까 뭐 기능, 권한이랄까 혹은 구성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기관들을 헌법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헌법기관이죠. 그래서 헌법기관을 구성한다라는 말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공부할 때요 이 순서를 한번 지켜볼까요? 지위, 국회의 지위, 대통령의 지위, 행정부의 지위, 법원의 지위, 헌법재판소 지위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국회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구성도 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뽑히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 300명이 어떻게 또 나눠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이런 구성들을 아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가서 권한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회가 가진 힘 이것만 그냥 외우고 들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수능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다 배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많으면 두 문제. 다시 한번 수능으로 따지면 이걸 다 배워서 그냥 모든 내용들을 다 통째로 다 알고 있다고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정도, 적게는 한 문제 정도. 그런데 학교 시험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국회만 두세 문제, 대통령만 한 문제, 대통령 빼고도 한 문제, 법원도 두세 문제, 헌법재판소 뭐 네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익혀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니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힘을 가졌을까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앞에 있는 부분을 물어봤을 때 분명 펑크가 생깁니다. 분명 개념의 누수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한두 문제를 놓치게 될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 목표는 꼭 만점이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공부를 했는데 엉성하게 해서 앞에서 틀리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선생님도 이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차근차근 해볼까 하니까요. 좀 흐름으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갈까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 지위와 구성. 여러분 교재 42페이지에 자 우선 국회의 지위가 나오죠. 이런 거예요. 선생님 국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국가기관들 중에 어떤 위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이런 지위를 부여하죠. 그럼으로써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입니다. 뭐 입법기관, 입법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 한자 뜻 그대로만 하면 세운다는 뜻이고요. 법이잖아요. 강제성을 띈 사회규범, 이걸 세운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국정통제기관,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고요. 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런 말도 써요.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관이다. 이런 건 구체적으로 다 권한 파트에 가면 이야기할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권행사기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주권행사기관 요 정도까지 배우는 학교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앞에 세 개는 반드시 익히시고 뒤에 있는 두 개는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뭐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배가 움직이려면, 배에 비유하게 되면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만 연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배가 쭉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나라 살림을 챙기기 위해서는 분명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쓸 돈 한번 미리 계산해보자. 그래서 행정부 뿐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자체가 움직일 때 어느 정도의 돈이 들까? 뭐 한 500조? 500조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500조 정도가 필요하다. 1년 동안. 그러면 그 500조라는 돈을 그냥 500조 받아온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주고, 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국방비로 얼마, 뭐 교육비로 얼마, 일반 행정비로 얼마,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을 해 두어야 돼요. 이걸 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된 것도 살짝만 언급을 좀 해드릴 거고요. 이 정도까지 하면 국회의 지위가 다 됐습니다. 두 번째 정리할 게, 이게 참 상당히 암기거리가 많아진다는 느낌이 드는 파트인데, 바로 국회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국회의 지위와 구성. 그런데 이 구성은요, 첫 번째 여러분 교재 보시면 국회의원이라고 나와 있죠. 국회의원. 여기서 차근차근 정리를 다 해볼게요. 일단 국회의원은요, 국민이 직접 선출합니다. 이 아직 안 배웠지만 어떻게 선출하는지 뭐 아주 구체적인 건 나중에 선거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거지만, 1인 1표제, 다시 죄송합니다. 1인 2표제 정도까지는 좀 정리를 해둘게요. 국회의원 뽑을 때 전체가 300석, 석자를 쓰면 자리 석자거든요. 300자리. 혹은 뭐 명수로 하면 300명, 300인 이렇게 부르죠. 그럼 300명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은 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거기서 1위, 뭐 어쨌거나 2등보다 한 표만 많아도 1위로 당선이 되거든요. 이걸 뒤에 가면 뭐 상대적 다수대표제 이렇게 배울 텐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을 단위로 1위로 뽑히는 국회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라고 해서 그 정당, 국민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을 고르면 그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또 각 정당별로 배분되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민이 직접 선출을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역구 의원도 있고요, 비례대표 의원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중요한 건가요? 저 뒤에 가면 지방자치를 배우게 될 건데, 그때 또 이 말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뽑히는지. 그래서 1인 2표제라고 하는 건 후보에 한 표를 뽑고 정당에도 한 표를 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적어두시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그 다음에 임기는 4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인데 한 번 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다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초선 의원이다라고 하면 처음 당선된 의원이에요. 두 번째 당선됐다 그러면 뭐 2선이라고도 부르지만 재선, 다시 제자를 써가지고 재선. 세 번째부터는 3선, 4선, 5선 국회의원, 이렇게 선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임기 4년, 연임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고.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써 있어요.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이거를 지금 다 할 수 없고요. 그냥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두고 여기서 한 명을 뽑아요. 선생님 고향 제주도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고향 제주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쫙. 한라산이 이렇게 팍. 네. 한라산을 굳이 기준으로 하진 않지만 행정구역상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해서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제가 사는 도시는 안 해주시나요? 그럼 전국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거를 전국을 하나씩 다 여러분 고향 어디예요?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놓고 막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고향 제주도. 이것도 그냥 단순화 시켜서 할게요. 제주시 갑을 이래서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여기도 한 명. 이런 걸 소선거구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거구가, 즉 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선거의 단위가 되는 지리적 범위를 선거구라고 하는데 그 선거구라는 게 작아요. 그래서 이걸 소선거구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서 후보자가 5명이다 칠게요. A당, B당, C당, D당, E당 여러 후보자들이 경쟁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B당 후보가 당선됐다. 뭐 A당 후보가 당선됐다. 어쨌거나 A당 후보든 B당 후보든 1등이 되어야 당선이 돼요. 그러면 1등이라는 말은 어쨌거나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다. 대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해서 다수대표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용어 정리만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왜냐면 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읽고 나서 무슨 말이야? 그냥 국회의원을 뽑는다는 것까지 알겠는데 뭐 어떻게 뽑는다는 얘기야? 소선거구제, 선거구에서 한 명. 다수대표제가 뭐지? 그 사람은 1등으로 당선된 사람은 다수의 표를 얻었기 때문에 대표의 자격을 부여했구나. 요 정도까지만 살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지우고요. 뭐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제주도에서 출마를 생각하면서 계속 선생님이 뭐 출마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인터넷에 보면 선생님의 이야기가 뭐 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제주도의 어느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고 있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뭐지? 왜 내 얘기인데 내가 모르는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지?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건 선생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걸 밝히면서 안 그러면 또 여러분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은요. 비례대표 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나눠준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한 사람한테 2장을 주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을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A당을 지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C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각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표가 합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비례대표라는 그 자리 47석이라고 하면 47석의 비례대표를 그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거 파트에서 할 거고요.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이 있어요. 특권. 자, 이 특권에는 우리 교재 보면 불체포 특권이랑 면책 특권이 있거든요. 여기는 선생님이 막 판서를 하면서 늘린다기보다는요. 아예 여러분이 헌법 조문을 과감하게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불체포 특권 헌법 제44조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하면 제 몇 조 몇 조 할 때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헌법 제44조를 그냥 과감하게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 혹은 그 44조가 선택지로 구성되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뜻이구나. 무슨 말이냐면 이 불체포 특권은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은 절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체포할 수 없어 라기보다는 회기 중에 즉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는 그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발언권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뒤집어 해석해 볼래요?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면 즉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체포해도 좋다라고 한다면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혹은 이런 것도 있죠. 미리 체포에 갔어요. 수사를 위해서 체포에 갔는데 지금 국회에서 회의를 열 때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보내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뒤집어 해석하면 현행범일 때는 국회의원도 체포될 수 있구나. 이렇게 뒤집어 해석하는 요 반대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뒤집어 해석하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아무리 문제를 어렵게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면책 특권은 45조인데요. 얘는 책임을 면제, 없애주겠다라는 특권입니다. 해서 읽어보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 국회 바깥에, 즉 국회 외에서는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특권인데요.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
그래서 분명 거기 나와 있죠.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러니까 직무랑 관련 없는 거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게 한다. 그러면 국회 안에서는 책임지도록 하는 어떤 뭐 징계라든지 이걸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면책특권은요,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공익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제정하거나 아니면 국회 안에서 발언하고 표결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텐데,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정부 인사, 정부의 한 장관의 비위 사실, 정부 장관이 뭔가 좀 잘못했다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그걸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직무상 행한 발언이다 라고 한다면 면책시켜줍니다. 면책. 그래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면책특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다만 이 두 개의 아주 꼼꼼한 준비도 준비지만, 이런 걸 왜 하는가라고 물으면 국회에 자주성,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조금 큰 틀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왜 우리 헌법상 존재하는 국회의원의 특권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이제 밑에 가면 주요 기관이 있어요. 여기도 문제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국회 구성에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은 끝났는데, 이제 주요 기관에 대한 설명도 듣다 보면요, 그래 이거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주요 기관에 의장단이 있습니다. 의장단. 의장단에는요, 국회의장이 있겠죠. 한 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이 있습니다. 부의장은 2명입니다. 부의장까지를 뭐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건 아니고, 국회의장은 살짝만 정리를 하면, 이 국회의장은요, 국회에서 선출해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요걸 알아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지만 오답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오면, 에이 무슨 국회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뽑는 거야, 선출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틀린 선지구나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 국가기관의 내용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국회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다음 강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를 배우고 법원도 배우고, 법원 배우다 보면 대법원장, 뭐 대법관 뭐 등등이 막 계속 나와요. 헌법재판소 그러면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 행정부 배우다가 뭐 감사원장, 뭐 장관, 이런 아주 다양한 직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어. 이 자리는 누가 임명하는 거지? 어디서 뽑아서 보내는 거지? 누가 또 선출하는 거지? 이걸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가? 등등 아주 복잡해지는데, 거기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시작부터 흐트러짐 없이 잘 정리하고요.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리구나 까지를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좀 디테일하게 배우는 학교에서는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당적 보유가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A당이에요. A당 소속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국회의장으로 뽑힙니다. 선출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임기가 2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임기 중에는 그 당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입법부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립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A당 소속이었지만, 과거에는 A당 소속이었지만 국회의 운영을 자기가 기존에 소속되었던 A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이끌어가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립성을 띠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좀 들어두시면 충분하고요. 밑에 있는 부의장은 그냥 의장단에 포함된다,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이 위원회는요, 상임위원회랑 특별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여기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뭐 재심문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가끔씩은 이 상임위원회를 직접적으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입법 절차랑 묶어서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더욱더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아까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300명. 이제 여러분이 당선이 됐어요.
감정이입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출마를 해서 당선됐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한 다음에 뭐 기호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하나를 받고 다른 후보랑 경쟁하다가 2등을 꺾고 1등으로 땅!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혹은 비례대표 의원은요,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해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다음에 어쨌거나 몇 석을 그 정당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몇 석 중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드디어 비례대표 의원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역구 의원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갑 의원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회의원 이렇게, 서귀포시 시의원 말고, 혹은 서울특별시 시의원 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이고요. 비례대표 의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 대표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요. 어쨌거나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제 딱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국회로 갑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누군가는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보건 전문가로서 예를 들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학자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또 뭐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군 출신도 있을 수 있어요. 군에서 장성 출신으로서 정말 내로라는 그런 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뭐 의사 활동하다가 당선된 사람, 시민단체 활동해서 당선된 사람 여럿 있지 않습니까? 뭐 기업인으로서 뭐 이름을 널리 알리다가 당선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300명이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느 한 영역에 또 배치를 해준다면 거기서의 또 자기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00명을 분과별로 나눠놨어요. 전문 영역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 관련된 상임위원회, 국방 관련된 상임위원회, 외교 관련된 거, 뭐 아니면 뭐 또 교육 관련된 것, 뭐 문화 관련된 것, 뭐 통일 관련된 것, 국토와 관련된 것, 경제와 관련된 것 등등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되면 뭐 그 중에 어떤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가 왜 의미가 있냐? 일단 적어볼게요.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봅시다. 상임위원회. 왜? 자기가 국방 전문가다. 그럼 국방 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면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국방에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이렇게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효율성에도 도움됩니까? 라고 하면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국방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들여다보겠습니까? 국방상임위원회라는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이 법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법인가를 따진 다음에 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드디어 본회의로 넘기거든요. 본회의로 넘깁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국회, 빵! 국회의장, 의장단석이 있죠. 그 다음 300석 쫙 이렇게 있는 거기가 본회의인데 그때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야, 이 법은 지금 적절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그 법에 대한 수정 혹은 폐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위원회는 우리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그런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는요, 뭐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뭐 등등이 이제 특별위원회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어디?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교섭단체까지 왔습니다. 교섭단체.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면,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상상을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교섭단체는요, 이 교섭단체라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2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300석이 이렇게 있는데 A당이 뭐 한 160석이라고 칩시다. 와, 과반의 의석을 차지했죠.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300석이 총 의석인데
여기서 뭐 재적의원이란 말도 씁니다. 총의석이자 재적의원이라고 칩시다. 300석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300명 뽑힌 총의석수가 잘 유지가 되어서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어요. 그걸 재적의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적의원 300명 중에 과반이려면 몇 명 이상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 하나 때문에 문제를 맞히거나 틀리거나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300석이 재적의원이면 여기서 과반이려면 몇 석 이상이어야 할까요? 에이 선생님 이건 300 곱하기 2분의 1 150석 아닌가요? 그건 절반이고요. 300석 중에 150석은 절반이고요. 과반이 되려면 151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반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면 151석부터가 과반이죠. 그런데 A당이 160석이라고 하면 그렇죠. 과반이죠. B당은 예를 들어서 90석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 C당은 25석이라고 칠게요. 뭐 D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D당은 뭐 18석이라고 치고 뭐 E당은 뭐 3석 정도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는 뭐 무소속이다 라고 할 수 있죠. A당은 이미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도가 아니고 요 20인 이상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인 이상 정도가 아니라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당은 A당의 국회의원들만으로 20석을 넘겨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당도 20석 훌쩍 넘겼잖아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당은 아깝네요. 20석이 안 되죠. D당의 숫자만으로는 20석이 안 되니까 그럼 교섭단체를 아예 구성할 수 없냐? 그러진 않고요. D당과 E당이 연합하면 20석이 넘어가죠. 그럴 때는 교섭단체를 하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당은요. 선생님 20명 이상 정도가 아니라 160석이니까 교섭단체 20명씩 총 8개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러진 않죠. 다시 한번 20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그 정당의 이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본회의장에 가서 무엇인가 찬성, 반대, 뭐 혹은 누가 나가서 발언도 하고 뭐 다른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이 300명이 자 오늘 우리가 할 걸 정합시다 해서 막 300명 중에 누가 손들어서 오늘은 지금 이게 시급합니다. 빨리 이것 좀 통과시키죠. 다른 쪽에서는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시급합니다. 이러면 본회의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A당, B당, C당 또는 뭐 D당과 E당의 연합 혹은 이게 교섭단체가 안 됐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교섭단체는 안 되니까 교섭단체가 3개라고 하면 A당 교섭단체, B당 교섭단체, C당 교섭단체의 대표들 뭐 주로 뭐 이런 분들을 원내대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원내대표는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세요. 정당은요 엄청 큰 조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몇십만을 보유하는 정당도 있는데요. 이런 정당의 대표를 당대표 이렇게 불러요. 그럼 원내대표는 누구냐? 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국회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사람을 원내대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것도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정당이라고 해서 모두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은요 1차적인 목표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랄까? 그래서 한 석이라도 나오면 그 정당의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20석 이상이면 교섭단체까지 구성하겠죠. 그럼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는 건 이런 거죠. 자, 지금 임시회가 열린다. 임시회가 30일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럼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언제 뭐 하고 이런 좀 일정을 조율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교섭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섭이란 말은 원래는 뭐 협상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A당, B당, C당은 이 의사 진행 일정에까지 교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생겨요. 야, 저번에 우리가 통과 못 시킨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안을 안 해주면 난 여기 합의할 수 없다. 이런 의사 진행의 일정 조율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각각 구성하지 못한 D당과 E당과 혹은 무소속 의원들이나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D당과 E당 의원들보다 훨씬 더 A, B, C당 의원들이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섭단체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까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 거냐? 여기조차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조차는 좀 어울리지 않네요. 교섭단체도 국회의 의사 진행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이제 우리 읽기 자료에 가면 이 뭐 위원회라든지 뭐 교섭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주요 기관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주요 기관 중요하죠. 의장단, 뭐 위원회, 교섭단체.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주요 기관이라기보다는 본회의라는 것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회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사실상 표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본회의란 말과 상임위원회란 말은 아주 다른 뜻이에요.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감정이입해달라 어떤 이미지를 보이면서 우리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국회의 주요 기관을 정리해봅시다. 그러니까 의장단도 정리하고 위원회 중에 특히나 상임위원회 그리고 교섭단체까지는 정리하는데 우리 교재 보면 주요 기관 뭐 가운데 한 몇 줄 정도 적혀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뭐 운영이랄까? 운영에는요 회의라는 게 있어요. 회의. 일단 정기회가 있고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회는 9월부터 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체로 이 정도 시기에 100일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하면 대충 뭐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2월 초까지 가겠구나. 이걸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회라고 하고 임시회는 1년에 몇 번까지만 이라고 나와 있진 않거든요. 다만 임시회를 열자라고 하는 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하거나 대통령도 임시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걸 저번 강에서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정리했었던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전강 완강 코드기도 했는데 이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을 좀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야기할 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뭐 대통령제 요소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요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야 라고 말씀드리면 또 유기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전에 했던 내용들 복습을 하시죠. 운영 원칙도 있어요. 운영 원칙은요, 뭐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혹시 국회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도 뭐 국회 방송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는데 그 국회 방송을 틀어보시면 아주 뭐 의미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뭐 그 인문학 관련된 뭐 프로그램도 없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 방송을 딱 틀면 그 국회 방송에서 국회 내에서 뭐 의결을 하고 있는 모습 혹은 뭐 토의하고 있는 모습들도 생중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회의가 공개될 수 있구나. 두 번째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뜻만 아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30일 동안 쭉 열리다가 잠깐 쉬었다가 임시회가 열리다가 또 뭐 정기회가 쭉 100일 동안 쭉 가다가 뭐 해가 넘어가면서 또 뭐 이렇게 임시회가 열리고 뭐 이런 식이겠죠. 여긴 정기회인데 어떤 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바로 요 회기 때 다 처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리가 되지 않고 남은 법안들은 이 회의가 끝나면 이 회기가 끝나면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처리가 안 된 것들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처리가 안 된 것도 넘어가고 이걸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 세 번째는 1, 4, 부, 제, 의. 나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은데 14 부제 리. 여러분이 그 전에 신체의 자유할 때 1, 4 부제 리. 한 번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한 번 끝난 사건을 이제 검사가 다시 기소해서 다시 형사재판을 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런 걸 신체의 자유에서 배운 일사부재리. 얘는 뭐예요? 일사부재의예요.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뭐 단답형으로 써봐라 그랬는데 일사부재리? 여기다 그걸 쓰시면 틀렸습니다. 한자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뜻이냐? 요번에 임시회를 열었는데 어떤 당에서 법률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다수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여기서 부결됐어요. 여러분, 부결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찬성과 반대 숫자가 똑같아도 부결되거든요.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 숫자가 똑같다. 그래도 부결됩니다. 부결. 그러니까 부결이라고 하는 건 안 하기로 했다 이거죠. 반대말은 가결입니다. 가결. 가결은 통과되었다. 이걸 가결이라고 하고, 통과되지 않았다. 이게 부결인데요.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중에 다시 의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한 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다시 의결하지 않는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어디까지 한 거냐? 자, 이제 우리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쓰여 있죠. 그 다음 밑에 회의 원칙까지, 회의 공개, 회기 계속, 일사부재의의 원칙까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43페이지 나오는 교섭단체와 위원회, 뭐 국회 회의 원칙 자료를 통해서 뭐 추가 설명을 해보죠. 네, 여러분 교재로는 43페이지가 될 거고요. 교섭단체와 위원회가 쓰여 있습니다. 국회법이에요. 이건 헌법 규정이 아닌데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 A당이 뭐 160석이다, 뭐 B당은 90석이다, C당은 25석이다, D당은 뭐 18석, E당은 3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정당들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고, 이런 정당들은 둘이 합치면 20명 넘어가니까 또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원래 이 상임위원회 할 때 상임은 항상 그 임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되면 어느 한 상임위원회 쪽으로 이제 배정이 될 것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기서 분과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행정부에 국방부가 있잖아요. 그럼 행정부에 국방부니까 국방 전문가들이 이 국방부에 모여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국방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누가 담당하냐? 써드릴까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건 어떤 자리가 되냐? 누군가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라고 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가 아니고 여기서 인사는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까, 이걸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건가? 자격이 충분한 건가? 해서 이 후보자를 불러서 청문회, 들어보는 자리, 뭐 그의 비전도 들어보고 뭐 어떤 그 업무의 뭐 전문성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열거든요. 그럼 누가 여기 나가야 됩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본회의에서 300명 있는 의원들 앞에서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국방의 전문가가 있는 국방상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즉 국회의원들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선 상임위원회가 중요하니까 강조해드렸고, 국회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렇죠, 본회의에서 이루어지지만 효율적인 의사, 요 말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을 위해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두고 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 의사 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는데 교섭단체의 대표를 원내대표라고 한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살리시고요. 다음은 국회 회의 원칙이 나오네요.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제50조.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뒤에 건 뭐 아주 중요하게 읽진 않으셔도 되고, 이건 무슨 뜻이냐?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회기 계속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1, 4, 부재의 원칙. 자, 그 내용이 밑에 보면 국회의 회의 원칙으로는 회의 공개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1, 4, 부재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국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데 이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는 모습도 다 중계하는 경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결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이 현장을 중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걸 회의 공개 원칙과 이어서 정리하시면 쉽고요.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르면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일 수 있고, 1, 4, 부재의의 원칙은 이미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계속 다시 제안하거나 발의해서 다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 이런 걸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필리버스터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의사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막는 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배운 친구가 있다면 그러네, 필리버스터 방지를 위해서 이런 제도도 좀 두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맞물려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운 친구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 대비이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학교에서 또 다양한 교과서와 다양한 부교재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강의를 진행할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교재 이외의 것들은 가능성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야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호소합니다. 선생님이 호소해요. 뭘 호소하느냐? 학교 수업에 충실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은요, 국회 본회의 장소였습니다. 300석이 쫙.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모여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국회의원들을 다 세볼 건 아니지만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하면 한 10여 분 정도? 많게는 20분 정도? 그 다음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참 봐두시면, 아 그러네, 본회의랑 장면이 상당히 다르구나.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음 강에서 어떤 감정이입할 거냐면, 이제 내가 국회의원이야, 나에게 이런 힘이 있어, 이렇게 거들먹거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둘씩 차근차근 정리해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